2024년 10월 15일 영하 30도의 두만강변. 10명의 20대 청년들이 폭우 속에서 경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6명은 북한 국경수비대 군인이었고 나머지는 의사와 교사였습니다. 총성이 뒤에서 울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탈북자를 막던 군인들이 왜 스스로 철책을 넘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서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변. 새벽 4시 체감온도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저는 초소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27살 김민준. 국경경비대 중사 계급장을 단 지 벌써 8년째였습니다. 분대장 동무 교대 시간입니다. 23세 막내 이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배고픔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급되는 배급은 하루에 옥수수밥 2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한 달에 열흘은 끊기기 일쑤였죠. 철책 너머 중국 쪽 마을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리가 불과 200m. 그곳에서는 음악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오토바이 엔진 소리, 삶이 살아 숨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국경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집 뒤편 언덕에 올라가면 중국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쪽은 온통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쪽을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준아, 저쪽 보지 마라.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 품 안에 사는 게 행복한 거란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을 때 제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과학자가 되어 조국을 빛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년을 다니고 나서 군에 입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 다쳤고 당에서는 우리 집안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20살에 군복을 입고 어느덧 27이 되었습니다. 제대는 8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국경경비는 중요한 임무라는 이유로요. 사실상 평생 군복을 벗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분대장 동무 생각이 많으십니까? 부분대장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26살의 준혁은 저와 달리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죠. 하지만 그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당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고 그 여파로 이 국경 오지로 발령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을 보니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초소화는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탄 배급이 끊긴 지 2달이 넘었으니까요. 우리는 밤마다 서로 껴안고 자며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점호 시간이 되자 우리 분대 12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젊음의 패기나 희망 같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는 피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동무들, 오늘도 조국 수호의 임무를 다합시다. 저는 억지로 힘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분대장으로서 사기를 북돋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텅 빈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혼녀 최서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편지가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서윤은 25살로 온성인민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약혼했지만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 오빠,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 약이 없어서 손을 쓸 수가 없어. 어제는 10살짜리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어.
페니실린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오빠, 우리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난 가끔 생각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도 저와 같은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 배식 시간. 오늘은 옥수수밥에 소금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태양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옥수수가 다 떨어졌어요. 다음 달까지 어떻게 버티죠? 태양은 원래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연좌제로 태양도 대학에서 쫓겨나 군에 끌려왔습니다. 23세 그는 눈빛만은 유독 순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집에서 좀 가져올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우리 집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진폐증으로 누워 계셨고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24살 여동생 소희는 교원 양성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월급을 못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장마당에서 옥수수 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소 근무를 서는 동안 저는 또다시 중국 쪽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20대인데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쪽 청년들은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을 꾸고 사랑하고 미래를 계획할 텐데 우리는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주신 것이었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기록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요즘 제가 쓰는 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오늘도 춥고 배고픈 하루였다. 27살. 내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인가? 철책 너머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글을 쓰다 말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철책 근처에서 한 사람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우리 분대에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불을 비추자 그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그의 가방을 뒤지자 몇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돈, 간단한 옷까지, 그리고 USB 하나. 이게 뭐냐? 상급 장교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보입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밀하게 그 USB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철책을 넘으려던 그 청년이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며칠 뒤 초소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저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화면에 뭔가가 떴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우리와 같은 20대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학 캠퍼스를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밤거리는 눈부시게 밝았고 거리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철책을 바라볼 때마다 중국 불빛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인가? 27, 아직 청춘이라는데 내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더 큰 각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오후 2시.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분대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붙잡힌 탈북 시도자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성군 인민회관 광장.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은 채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체포했던 그 청년이 끌려 나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반역자 리성우를 데려오라.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24살 리성우.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문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재판관이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리성우는 조국을 배신하고 적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며 반동적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반국가 행위이며 인민의 적으로 간주한다. 판결 사형. 그 순간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총성이 울렸습니다. 24살 청년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저와 겨우 3살 차이였습니다. 그는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소로 돌아온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우가 목숨 걸고 보려 했던 그 USB. 저는 며칠 전 그걸 봤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20대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연애하고 꿈을 꾸는 모습, 밤늦게까지 밝은 거리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모습,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는 모습,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같은 20대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한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꿈을 꾸고 한쪽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안 주무세요? 막내 태양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아, 너도 오늘 봤지? 네. 형님, 저 사람 우리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했어요?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잡혀가신 거 아시죠? 한국 드라마요.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때는 그냥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태양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저 힘든 하루 끝에 드라마 하나 보면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가요? 근데 지금 어디 잡혀가셨는지도 모르고. 형님,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태양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양아, 조심해. 이런 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분대장 박준혁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초소 뒤편 언덕,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어제 본 거 어떻게 생각하나? 준혁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을 보니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대장 동무. 자네도 알잖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 나는 평양에서 자랐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고
당 간부 집안 아들이었지. 그런데도 이렇게 국경오지로 쫓겨났네. 아는가? 내 아버지가 권력투쟁에서 밀려났다는 이유만으로 말일세.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네. 그런데 조국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나?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였네. 엘리트라는 우리도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았어. 그나마 권력이 있는 집안은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저 굶어 죽어가는 거지.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양 그 화려하다는 수도에서조차 이런 현실이라니. 민준, 자네도 봤을 걸세. USB 말일세. 저는 깜짝 놀라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나도 봤네. 자네가 가져간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며칠 전 자네가 컴퓨터 쓸 때 같이 봤지.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충격이었네. 남쪽에서는 우리와 같은 나이 청년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는 20대 청춘을 이 추운 국경에서 굶주리며 보내고 있지 않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분대장 동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지. 우리 인생 20대에 끝낼 순 없지 않나? 그날 오후 저는 약혼녀 서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달랐습니다. 민준 오빠, 어제 끔찍한 일이 있었어. 12살 여자아이가 병원에 왔는데 맹장염이었어.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을 못했어. 그 아이는 내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어. 오빠, 나는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게 내 일인데 약이 없어서 그저 지켜만 봐야 했어.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도 봤어. 한국 의료 시스템을 담은 자료를. 누군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거래. 거기서는 응급실에 가면 돈이 없어도 일단 치료부터 한대. 약도 넉넉하고 장비도 최신이고. 같은 의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오빠,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결혼해도 집도 없고 아이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오빠. 나 요즘 많이 힘들어.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는데 체제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배식 시간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차 고참인 이 병장이 쓰러진 겁니다. 사흘째 굶은 상태에서 근무를 서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장 동무,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45살의 병장은 뼈만 남은 몸으로 헐떡거렸습니다. 미안한 애들. 나 때문에. 무슨 말씀을. 빨리 의무실로. 하지만 의무실에도 약이 없었습니다. 그저 설탕물을 조금 마시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병장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나는 20대를 다 여기서 보냈네. 25에 입대해서 지금 45. 20년이야. 청춘을 다 바쳤지. 근데 뭐가 남았나? 아내는 굶어 죽었고 딸도 영양실조로 갔네. 나는 이제 이렇게 뼈만 남았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무들, 특히 젊은 동무들. 나처럼 살지 말게. 20대는 다시 안 오네.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네. 나는 후회해. 병장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 뒤에 제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24살에 총살당한 리성호. 그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20년을 복무하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병장. 그의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요? 약이 없어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서윤. 의사로서의 꿈은 어디로 갔을까요?
부모님이 잡혀가고 대학에서 쫓겨난 태양. 그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평양 엘리트였지만 이곳으로 쫓겨난 준혁. 그가 믿었던 체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대학을 중퇴하고 8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27의 김민준. 제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새벽,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오늘 24살 청년이 죽는 걸 봤다. 총살당했다. 그의 죄는 자유를 꿈꾼 것이었다. 나도 그와 같은 꿈을 꾼다. 철책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 같은 20대가 전혀 다르게 사는 세상.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20년을 더 여기서 보낼 것인가? 병장님처럼 모든 걸 잃고 후회하며 늙을 것인가? 아니면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쓰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면 리성우처럼 자유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그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청춘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나와보게.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뿐만 아니라 태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병장도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네.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월의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6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6월 5일 평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군부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순분자 색출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최고 지도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죠. 전 군부대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한다. 반동 사상을 가진 자, 외부 정보를 접한 자, 체제에 불만을 품은 자를 색출하라.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국경수비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6월 10일 특별조사팀이 우리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온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냉혹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전원 집합, 1대1 신문을 시작한다.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시간씩 신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집요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가? 체제에 불만을 품은 적이 있는가? 탈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조국에 충성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만약 그 USB를 본 게 들통나면, 만약 일기장이 발각되면 저는 리성우처럼 총살당할 것이었습니다. 6월 15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분대장 박준혁이 끌려간 것입니다. 박준혁 동무, 너는 평양에서 반동 사상을 품고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불순한 말을 퍼뜨렸다. 시인하는가?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준혁의 방에서 중국산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화기는 우리 모두가 돌려가며 쓰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통신망을 잡아 외부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죠. 박준혁, 너는 적국의 통신망을 이용해 반동 정보를 접했다. 이는 반역행위다. 준혁은 그날로 구금되었습니다. 26살의 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준혁이 우리와 나눴던 대화를 자백하면 우리 모두 끝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총살당하는 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27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며칠 뒤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내 태양의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 혐의, 그것도 재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태양은 그날 밤 제게 찾아왔습니다. 23세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 부모님을 제발 도와주세요. 형님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양아, 미안하다. 형도 어쩔 수가 없어. 태양은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3,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그는 부모님마저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드라마 하나 봤다고 그것도 몇 년 전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이게 나라입니까? 태양의 절규는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 6월 20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사 김민준, 너는 내일 박준혁의 공개 처형 집행부대에 편성되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혁을 제 손으로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무는 총을 쏠 수 있겠는가? 상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제 동료였습니다. 함께 근무했고 같은 생각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를 죽이라고요? 대답하라. 조국을 위해 총을 쏠 수 있는가? 예, 쏠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약혼녀 서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편지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나는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못 될 것 같아. 내일 나는 끔찍한 일을 해야 해. 동료를 죽여야 해. 거부하면 나도 죽어.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이대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어. 결혼해도 집이 없고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먹일 것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어. 우리는 그저 굶주리며 늙어갈 뿐이야. 나는 생각했어. 20년 뒤 우리 모습을. 당신은 약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나는 여전히 이 국경에서 청춘을 낭비하고 있겠지.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서윤아, 나는 결심했어.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해야 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27살 청년이 이런 편지를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처형장으로 가기 전 저는 이병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 자네 마음 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해. 자네는 아직 젊어. 20대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하지만 병장님, 동료를 죽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이 나라야. 동료를 죽이지 않으면 자네가 죽어. 나도 그렇게 살아왔네. 20년 동안. 그게 우리의 지옥이지. 병장의 말에는 2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끌려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평양에서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던 인맥을 총동원해 아들의 처형을 막았습니다. 그 대신 정치범 수용소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은 면했지만 정치범 수용소 20년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26에 들어가면 46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준혁은 끌려가기 전 제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자유를 찾아라. 그날 이후 우리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아비판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년동맹 학습도 매일 강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20대 청년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6월 말 저는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진폐증이 악화되어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왔구나. 아버지는 기침을 하셨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약을 구하러 다녀왔는데요. 돈이 없어서. 괜찮다, 아들아.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것보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직 젊어. 27이야.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나는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를 겪고 그래도 이 나라가 좋아질 거라 믿었어. 하지만 아니더구나. 아버지, 솔직히 말마. 나는 너희 세대한테 미안해.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 내 젊은 시절에도 배고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거든. 근데 지금 너희는 희망도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잖니. 아버지의 말씀은 뼈아팠습니다. 민준아, 만약 기회가 온다면 아버지는 너를 막지 않겠다. 알겠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버지는 늙었어. 어차피 오래 못 살아. 하지만 너와 소희는 달라. 너희는 아직 20대야. 평생을 이렇게 살 순 없어.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가거라.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6.25 때 헤어진 아버지 형제들이 남쪽에 계셔. 편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지.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다니. 이게 운명인가 싶었어. 하지만 너희는 운명을 바꿀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집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어릴 적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중국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마을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동생 소희가 옆에 왔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해? 소희야, 너는 행복하니? 24살의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빠 나 교사 그만두고 싶어. 매일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위대한 장군님, 행복한 우리 조국. 근데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잖아. 어떤 아이는 영양실조로 학교도 못 와. 나는 그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소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우리 친구 중에 중국으로 시집간 애가 있어. 물론 불법이지만 그 애가 몰래 보낸 사진을 봤어. 거기선 밥을 배불리 먹고 옷도 예쁜 거 입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쓰고 같은 24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소희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 남매가 서윤이, 태양이, 그리고 저희 같은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청춘을 낭비할 순 없다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태양과 이병장을 만났습니다. 둘 다 제 생각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태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작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그리고 자유를 찾아야 해. 준혁 형이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이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네. 나는 20년을 허비했지만 자네들은 아직 젊어. 20대는 다시 안 와. 뭔가 해야 해.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청춘을 낭비할 순 없다고.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분노가 절망으로, 절망이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8월 3일,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여동생 소희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폐증이 악화되어 결국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해서였습니다. 페니실린 한 병이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차디찬 시신이 되어 누워 계셨습니다. 58,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0대부터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소희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 판자 몇 개를 대충 엮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남의 초상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장지는 집 뒤편 언덕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와 함께 올라가 중국 불빛을 보던 그곳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묻으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저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27 청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에,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움직여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8월 5일 저는 태양과 이병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초소 뒤편,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태양이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그게 무슨 뜻인가? 탈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청춘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모두 똑같이 될 거라는 걸. 20대를 여기서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죽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태양이 형, 당신은 20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이, 너는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계시고 내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고 약혼녀는 약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입니까?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가 탈북하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리성우처럼. 알아.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차라리 자유를 향해 달려가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병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네. 나는 이미 늙었어. 하지만 자네들은 아직 젊어. 민준이는 27, 태양이는 23. 인생이 아직 남았어. 나처럼 후회하며 살지 말게. 병장님도 함께 가십시오. 45,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 남겠네.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자네들을 도와야 해. 그리고 솔직히 나는 이미 지쳤어.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없어. 하지만 자네들은 달라. 가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게.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국경을 지켜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비 일정, 교대 시간, 감시 사각지대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10월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우기라 두만강 수위가 높아집니다. 경비도 느슨해지고요. 하지만 물이 많으면 건너기 위험하지 않나? 위험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아무도 우기에 도강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약혼녀 서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암호 같은 편지였습니다.
서윤아, 가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너도 준비해줬으면 해. 우리가 오래전부터 꿈꿔온 그 일 말이야. 혹시 내 친구 중에 함께할 사람 있을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일주일 뒤 서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병원에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다들 20대 의사들이야. 약 없이 환자들 죽는 거 보다가 지쳤대. 나도 포함해서 3명 정도 될 것 같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8월 중순, 저는 여동생 소희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소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빠, 나도 오빠한테 할 말 있어. 오빠 먼저 해. 아니, 내가 먼저 해봐.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탈북하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야, 그게 무슨. 오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매일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굶주리는 아이들 보면서 행복한 우리 조국 가르치는 거. 지난주에는 7살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었어. 학교에서, 내 눈앞에서. 오빠, 나 24이야.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 소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할 말이 뭔지 알아. 오빠도 같은 생각하고 있잖아. 나 오빠 따라갈래. 어디든. 저는 소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남매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8월 20일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태양, 서윤, 소혜, 그리고 서윤의 동료 2명, 모두 20대였습니다. 23부터 27까지. 우리는 밤마다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매번 바뀌었습니다. 들키면 모두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제가 경비 일정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서윤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조선족이 있었어요. 그분이 중국 쪽에 연결책을 대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요. 돈은 제가 모으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모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근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성공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다 죽거나 붙잡혔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위험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20대 청춘을 이렇게 보내다가 30대, 40대가 되어도 똑같이 살 거야. 굶주리고 자유 없고 꿈도 없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봤어. 약 한 병 때문에. 서윤이는 매일 환자들이 약 없이 죽는 걸 봐. 소희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가르쳐. 태양이는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계셔. 우리 모두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어. 그렇다면 자유를 향해 뛰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 따라갈게. 어디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었습니다. 그럼 목표는 10월 중순으로 합시다. 그때까지 각자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경비 일정 파악과 루트 설정, 서윤은 중국 쪽 연결책 확보, 태양은 정보 수집과 통신, 소희는 물품 준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인들이요. 저 혼자서는 경비 전체를 무력화할 수 없어요. 최소한 3명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누구를 섭외할 건가요? 우리 분대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20대고 비슷한 처지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대원 3명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모두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에게 제안이 있다. 하지만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야. 거절해도 돼. 하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형님, 저도 생각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가는 걸. 저도요. 근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났어요. 형님이 한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팀은 10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절망했고 각자의 이유로 자유를 꿈꿨습니다. 8월 말 우리는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산소 근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동무들, 아니 친구들. 저는 말을 고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꿈꾸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 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10월 15일 그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10명의 청년이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20대입니다. 아직 청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철책을 넘어 자유를 향해, 자유를 향해 우리는 조용히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갑니다. 소희도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께는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거라, 아들아. 너의 인생을 살아라. 다음 날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우리는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 위치, 철책의 약한 부분, 두만강 도하 지점, 중국 쪽 안전 가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태양은 중국산 휴대전화로 한국의 탈북민 단체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한국까지의 루트를 알려주었습니다. 형님, 연락 받았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그 루트래요. 얼마나 걸리는데?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그리고 비용은 1인당 $5,000.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았습니다. 집을 팔고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훈련했습니다. 물에서 견디는 법, 추위를 이기는 법, 적은 식량으로 버티는 법. 서윤이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 10명의 청년. 23부터 27까지.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민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서윤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위해, 소의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태양 부모님을 언젠가 구하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6명도 각자의 꿈을 위해 10월 15일 우리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밤 11시쯤 온성 지역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이구나. 이 병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응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병장님. 오늘입니다. 조심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을 이곳에서 보낸 그는 우리를 위해 남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후 혼란을 수습하고 추격을 늦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근무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선 안 됐습니다. 점심 배식 때 저는 함께 갈 9명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연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오후 3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태풍의 전조였습니다. 오후 6시 저는 근무표를 조작했습니다. 분대장 권한을 이용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초소의 경비를 최소 인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우리 팀원들이 근무하도록 배정했습니다. 중사동무, 오늘 경비 배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급 장교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풍 때문에 인원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요. 그렇군. 좋아, 그렇게 하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오후 9시 저는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준아, 웬일이냐? 오늘 근무 아니니? 네,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면 그때 연락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밤 10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초속 20m가 넘었습니다. 시야는 10m도 채 안 됐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10명의 청년이 하나씩 약속된 장소로 모였습니다. 초소 뒤편 창고, 평소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들 왔나? 제가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저, 태양, 그리고 같은 분대 군인 4명, 총 6명의 군인, 그리고 서윤, 소희, 서윤의 동료 의사 2명, 총 10명. 자,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우리의 목표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강 건너편 300m 지점에 조선족 안내인이 대기하고 있다. 검은색 차를 깜빡일 거다. 그걸 보고 달려가면 된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누가 뒤처지면? 태양이 물었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계속 앞으로만 간다. 이해했나? 네, 형님. 총은? 창고에 숨겨둔 밧줄과 방수포만 가져갑니다. 총은 버립니다. 중국에서 북한 군인 총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끝입니다. 저는 군복 위에 입던 배지들을 떼어냈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20분 이병장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네들 정말 가는구나. 네, 병장님.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하네. 자유로워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게. 아직도 여기엔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네. 약속드립니다. 꼭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병장은 우리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달려가게. 밤 11시 30분.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은폐막이었습니다. 출발한다. 우리는 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태풍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철책까지는 500m. 평소 같으면 5분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폭우 속에서는 10분이 걸렸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바람에 몸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철책이다. 우리가 미리 파악해둔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군인 셋이 철사 절단기로 철책을 잘랐습니다. 끊어지는 소리가 폭풍 소리에 묻혔습니다. 통과한다. 한 명씩 철책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리더로서 모두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 나왔나? 네.
그럼 강으로. 철책에서 두만강까지는 200m. 하지만 그 구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다른 초소의 감시 구역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엎드려서 기어갔습니다. 진흙 속에서, 폭우 속에서 20대 청년 10명이 자유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엎드려. 저는 소리쳤습니다. 모두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서치라이트가 다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다.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위가 3m는 높았습니다. 경류가 흘렀습니다. 이걸 건너야 한다고? 서윤이 두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건널 수 있어. 우리가 연습했잖아. 밧줄로 서로 연결한다. 우리는 준비해온 밧줄로 10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맨 앞은 가장 힘이 센 군인이, 맨 뒤는 제가 섰습니다. 출발.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10월의 두만강은 영하의 물이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꽉 잡아. 절대 놓치지 마. 경류가 우리를 휩쓸려 했습니다. 한 명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윤의 동료 의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에 휩쓸릴 뻔한 순간 태양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놓지 마. 계속 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소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오빠. 소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24살 여동생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소희야, 손잡아. 저는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오빠, 손 놓지 마. 절대 안 놓아. 넌 내 동생이야. 소희를 끌어올려 다시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중국 쪽 국경 초소였습니다. 발각됐다? 아니야. 계속 가. 멈추면 죽어.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쪽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 서라.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폭우와 거리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에서 빠져나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저기다. 차가 깜빡이고 있어. 태양이 소리쳤습니다. 300m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 쪽 초소에서 궁견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경비대도 출동한 것입니다. 빨리, 더 빨리. 우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자유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200m, 100m, 50m. 차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 빨리. 우리는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10명이 좁은 승합차에 우겨 넣어졌습니다. 다 탔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 경비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우리 10명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태양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서윤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24살 태어나서 처음 국경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그곳이 보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 이병장님께, 그리고 그곳에 남은 모든 사람들께 말입니다. 운전하던 조선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우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대 청년 10명.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서로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새벽 깨어났을 때 우리는 한 농가의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겁니다. 저는 10명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아직 5,00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10명의 20대 청년이 철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새벽, 우리는 중국 땅에서 첫날을 맞았습니다. 자유다.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그리고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우리를 숨겨준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폐공장 지하실이었습니다. 춥고 습한 곳이었지만 우리에겐 안식처였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숨어 계세요. 그동안 다음 이동 경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내인은 30대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몇 년째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북에서 오셨어요. 50년 전에. 그분도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요. 그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우리는 그저 잠만 잤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10명이 좁은 지하실에서 서로 기대어 잤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꼭 붙어서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북한을 벗어났다는 것을. 서윤이 창문 틈으로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기 사람들 봐. 자유롭게 걸어다녀.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웃고. 우리는 모두 창문으로 몰려가 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우리 눈에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차들이 다녔습니다. 저기 저 식당 좀 봐. 음식이 저렇게 많아? 태양이 놀라워했습니다. 식당 쇼윈도에는 각종 요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는 곧 새로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10월 18일 안내인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소식이 북한 전역에 퍼졌어요. 국경수비대 단체 탈북이라고. 북한이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대요. 현상금까지 걸렸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얼마요? 1인당 5,000달러. 10명이면 5만 달러예요. 중국 공안뿐 아니라 일부 조선족들도 여러분을 찾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오늘 밤 바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폐공장, 농가 헛간, 빈집 지하실. 10명의 청년이 쥐처럼 숨어 다녔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햇빛조차 그리워졌습니다.
밤에만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신분 노출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치면 들통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병원에서 조선족 환자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중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일상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저희 동료 중 한 명도 중국 유학 경험이 있어요. 이건 큰 자산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서윤과 그 동료가 나서서 중국어로 대응했습니다. 10월 말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던 농가에 중국 공안이 나타난 것입니다. 단속이었습니다. 탈북자 숨겨주는 집 있다는 제보 받았습니다. 집 수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10명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공안들이 집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도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공안의 발소리가 지하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바로 그때 농가 주인인 조선족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기는 못 들어가요. 돌아가신 우리 영감 재단이 있어요. 들어가면 저주받아요. 뭐? 미신입니까? 미신 아니에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금기예요.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할머니는 울면서 막아섰습니다. 공안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할멈이, 좋아요. 안 들어갈 테니까 그만 울어요. 공안들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공안들이 완전히 떠난 후 우리는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젊은이들, 고생이 많구나. 나도 젊었을 때 고생했단다. 북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70대의 할머니도 옛날 탈북자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괜찮아. 너희 부모님도 너희가 살아있길 바라실 거야. 어서 한국으로 가거라. 거기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날 밤 바로 떠나야 했습니다. 공안이 다시 올 수 있었으니까요. 11월 초 우리는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얼빈 근처의 한 안가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청년이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는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결심, 그리고 미래의 꿈. 태양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 한국 가면 대학 다시 다니고 싶어요.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되고 싶어요. 서윤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약 없어서 환자 못 살리는 거 다신 겪고 싶지 않아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엔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요. 아이들한테 거짓말 안 하는 교사. 서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한국 가면 결혼하자. 이제 우리 제대로 된 삶 살 수 있어. 저는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한국 가면 제대로 결혼식 올리자.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돕던 조선족 청년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밀고자가 있어요. 여러분 위치가 공안에 넘어갔어요. 30분 안에 여기 올 거예요. 뭐라고요? 빨리 짐 싸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없었기에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디로 가죠? 일단 산으로. 사흘 정도 산에 숨어야 할 것 같아요. 11월 중순, 영하 15도의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산속은 지옥이었습니다. 추위, 배고픔, 두려움.
10명의 청년이 동굴에서 서로 껴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형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한 동료가 울먹였습니다. 안 돼. 우리 여기까지 왔어.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자유를 위해서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이야. 조금만. 사흘밤 우리는 산속에서 버텼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체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조선족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공안 수색이 끝났어요. 내려오세요. 우리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두 초췌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12월 초 마침내 다음 단계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예요. 안내인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버스로 이틀,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사흘. 총 일주일이면 태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끝이에요. 비용은요? 이미 한국 탈북민 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소식이 국제뉴스가 됐거든요. 북한 청년 국경수비대 집단 탈북이라고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뉴스가 됐다니. 그럼 북한도 알겠네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해졌어요. 북한 대사관이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빨리 태국으로 가야 해요. 12월 11일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2달 동안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저는 중국을 돌아봤습니다. 공포와 고난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안식처를 준 땅이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청년, 안내인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0명의 청년을 태우고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달 동안 지하실에만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빠, 저기 봐. 대학교야. 소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곧 저렇게 살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오빠. 우리도 이제 자유야.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으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는 것을.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멀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청년, 우리는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우리는 5,000km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중국 남부를 향해 달렸습니다. 10명의 청년이 가짜 신분증을 품고 중국 대학생으로 위장했습니다. 우리는 배낭여행을 떠나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도로, 끝없이 펼쳐진 농장들. 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태양이 감탄했습니다. 23, 태어나서 처음 제대로 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위기는 곧 찾아왔습니다. 12월 12일 저녁, 우리는 중국 광시성의 한 휴게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이 들통나면 끝이었습니다. 경찰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저희는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졸업여행 중이에요. 서윤은 침착하게 웃으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중국어 실력과 당당한 태도에 경찰은 의심을 풀었습니다. 베이징대? 엘리트네. 좋아,
조심해서 가.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버스로 돌아와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빠, 손 떨렸어. 들킬 뻔했어. 그래도 넌 완벽했어. 정말 대단해. 저는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25살의 그녀는 우리 팀의 구원자였습니다. 12월 13일 우리는 중국 마이너스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국경 지역은 감시가 삼엄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정식 통로가 아닌 미립국 루트였습니다. 산길을 3시간 걸었습니다. 형님, 이거 등산 아니에요? 태양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라오스만 들어가면 훨씬 안전해. 산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만강도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라오스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라오스다. 우리 해냈어. 우리는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중국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우리는 사흘을 보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작은 마을에 숨어 지냈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안전해요. 라오스는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않아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2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단순한 쌀국수였지만 우리에게는 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메콩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태양이 물었습니다. 갈 수 있어. 아니, 갈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두만강도 건넜고 중국도 빠져나왔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형님,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대학에 가고 싶어. 물리학 공부 다시 하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저는 컴퓨터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USB로 우리가 자유를 알게 된 것처럼요. 10명이 돌아가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메콩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12월 16일 우리는 라오스를 떠나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탔습니다. 메콩강을 따라 태국 국경까지 가는 배였습니다. 이틀간의 뱃길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우리는 다른 탈북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40대 부부와 2 아이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함경남도요. 작년에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1년을 숨어 지냈어요. 이제야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한국 가면 학교 갈 수 있어요? 8살쯤 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가면 학교 가고 친구도 사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할 수 있어.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와, 빨리 가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대에 우리는 웃었습니다.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12월 18일 저녁 배는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육로로 방콕까지 가야 해요. 우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태국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태국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지막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아침 우리는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검문소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여권 검사합니다. 태국 경찰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가짜 신분증만 있었습니다. 여권 없으면 내려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10명의 청년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너희들 불법 입국이야.
신원 확인 안 되면 추방이야. 추방이라는 말에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추방되면 어디로? 중국으로? 그럼 다시 북한으로? 바로 그때 태양이 나섰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는 북한 탈북자예요. 국제뉴스 나왔어요. 화면에는 영문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노스코리언 보더 가즈 디펙트 북한 국경수비대 탈북. 우리는 정치적 난민이에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태양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경찰은 기사를 읽고 놀람표를 지었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볼게. 1시간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대한민국 방콕 대사관 직원입니다. 한국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달 만에 듣는 우리말이었습니다. 저희 한국 가고 싶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태국 경찰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12월 20일 우리는 방콕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태극기를 봤습니다. 붉고 푸른 태극 문양, 4개가 선명한 태극기. 저게 우리나라 국기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7회 동안 한 번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국기. 하지만 그 순간 그 태극기가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10명의 청년. 23부터 27까지.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태양이 울먹였습니다. 응, 해냈어. 5,000km. 2달 반. 우리가 정말 해냈어. 저는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에서 숨어 지냈고 라오스 산을 넘었고 메콩강을 건넜고 여기까지 온 동료들. 서윤, 소혜, 태양 그리고 6명의 친구들. 우리는 생사를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자유야?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소희야. 우리 이제 자유야.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2달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희가 해냈어요. 소희도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12월 23일 우리에게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시게 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십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꿈꿔온 곳.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방콕을 둘러봤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안내로 안전하게 관광했습니다. 시내를 걸으며 우리는 놀랐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활기찬 시장, 눈부신 불빛들. 이것이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형님, 한국은 여기보다 더 발전. 그래, 그럼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12월 30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방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항이었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태양이 입을 벌렸습니다. 거대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 비행기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저게 우리가 탈 비행기예요. 창밖으로 태극 마크가 그려진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천행 KE 762편입니다. 승무원의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10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님들, 우리 정말 가는 거죠? 태양이 물었습니다. 응, 간다. 대한민국으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보였습니다. 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땅들이 보였습니다. 잘 가, 태국. 고마워, 라오스. 안녕, 중국.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구름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 비행기는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5,000km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오후 4시 대한항공 762편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명의 청년. 우리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통로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항, 친절한 안내 표지판,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오빠,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야? 소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나라야. 대한민국.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직원의 따뜻한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7회, 25회, 24회, 23.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공항 로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가족들이 제외하며 웃고 여행객들이 짐을 끌고 가고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형님, 저거 봐요. 태양이 편의점을 가리켰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어? 응, 여기서는 24시간 언제든 물건을 살 수 있어. 우리는 그것조차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민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근교의 야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파트들, 빌딩들, 가로등들, 모든 게 환했습니다. 와, 밤인데도 이렇게 밝아? 형님, 저기 사람들 밤에도 밖에 돌아다녀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개인 사물함. 여러분, 여기가 앞으로 석 달 동안 지낼 곳입니다.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폭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두만강을 건넌 지 2달 반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자유를 찾았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교육.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이걸 갖고 있어요. 강사님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전화, 문자는 기본이고요.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쇼핑, 은행 업무, 뭐든 할 수 있어요. 신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거 봐요. 유튜브에 우리 나왔어요. 태양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국경수비대 집단 탈북 뉴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우리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청년들이네요. 환영합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루세요. 우리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견학을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와, 이게 지하철이야? 이렇게 빠르고 깨끗해?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상점들, 음식점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오빠, 저기 봐. 화장품 가게. 소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24살 여자로서 처음 보는 화장품 가게였습니다. 들어가 볼까? 우리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가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화장품이에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소희는 신기한 듯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빠,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래, 사자. 우리 이제 자유잖아. 립스틱 하나를 샀습니다. 소희는 그걸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단순한 립스틱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점심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배불리 먹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맛있어. 이게 고기 맛이구나. 태양이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야, 울지 마. 이제 우리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저도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오후에는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여기가 한국 최고의 대학이에요. 캠퍼스를 걸으며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물리학을, 과학을. 형님, 저도 여기 올 수 있을까요? 태양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똑똑하잖아. 열심히 하면 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저 열심히 할래요. 23세 청년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3월 말 교육과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로 나가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수료식 날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 신분증이에요? 소희가 주민등록증을 보며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명의 청년, 우리는 해냈습니다. 4월부터 우리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10명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가 목표였습니다. 태양은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서유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 의대 학력이 일부 인정되어 시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소희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6월, 저는 서울대학교 편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파트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10명 모두의 성공이었습니다. 7월 서윤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오빠, 나 의사 됐어. 진짜 의사. 서윤은 울면서 제게 안겼습니다. 축하해, 서윤아. 이제 내가 꿈꾸던 의사가 됐어. 오빠, 우리 이제 결혼하자. 약속했잖아. 그래, 하자.
올해 안에 8월 태양이 IT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저 취직했어요. 프로그래머 인턴이요. 잘했어, 태양아. 23,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9월 소희가 교육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오빠, 나 대학원생 됐어. 축하해, 소희야. 24살의 여동생은 이제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12월 지금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3학년입니다. 꿈꿔왔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환자들을 살립니다. 이제는 약도 충분하고 장비도 있습니다. 태양은 IT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희는 다문화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칩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10명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10명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가 두만강을 건넌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벌써 1년이네요. 그러게. 1년 전 이맘때 우리 철책 넘고 있었지. 우리는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경류를 헤치며 목숨을 걸고 건넌 두만강. 무서웠지? 응, 정말 무서웠어. 그래도 해냈잖아.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거 한 거야. 저는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함께 탈북했던 20대 청년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형님,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태양이 물었습니다. 나는 졸업하고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 우리처럼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돕는 거야. 저는 북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고 싶어요. 통일되면 그게 필요할 테니까.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할 거예요. USB로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된 것처럼요. 태양이 말했습니다. 나는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칠 거야. 꿈을 잃지 않도록. 소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했습니다. 우리 북에 남은 사람들 잊지 말자. 응, 절대 잊지 않아. 그리고 통일되는 날 우리가 다리가 되자. 좋아. 우리가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되자.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오빠, 행복해? 서윤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나도. 오빠랑 여기 있어서 행복해. 우리는 10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자유롭게. 1년 전 우리는 철책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꿈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며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국경 너머 북한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병장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10명의 청년이 자유를 향해, 꿈을 향해, 미래를 향해.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대 청춘, 우리는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 속에서 우리의 꿈을 펼쳐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철책을 넘은 청춘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청년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일부는 성공하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200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20대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는 북한의 남은 동포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 용기를, 그 희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